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아니면 TV의 뉴스를 통해서 보든 이제 일정한 지역,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져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기까지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관해서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거 콘텐츠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어느 다가구 주택에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서는 하나의 소유권으로만 나와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임대차 보증금은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 떼었다라고 해서 그 선순위 권리자의 보증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잘 알겠죠. 우리가 등기부상 볼 수 있는 건 등기부상 등재가 가능한 물건, 그래서 보통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 채무액이 얼마이다. 만약에 3억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시세는 6억이다. 그런데 내가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만 그러면 3억이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 1억은 충분히 이 6억에서 3억을 빼면 3억이 남으니까 내 임차보증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도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보고서는 거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 선순위 근저당권이야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액이 얼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임차인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 임차인들 중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갈 시점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임대인이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한 2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중개업자들도 당연히 임대인한테 물어보겠죠. 그런데 임대인한테 그러면 그런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라고 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주겠어요? 대부분 안 주죠. 그냥 뭘 그걸 자세하게 알려고 하느냐, 그냥 내 말 믿어도 된다, 2억 원 정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개업자도 무슨 자기가 임대인한테 그 계약서 달라라고 요구할 만한 요구를 강제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서는 그때 부동산 중개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 얼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이 선순위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어쨌거나 그 중개 대상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첫 장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주잖아요. 거기에 그 확인에 그 실제 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않는 물건 등에서 거기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2억 이렇게 써놓고, 다만 그 중개업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임차인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을 거부함 이렇게는 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중개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만에
야,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어. 그러니 혹시라도 네가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있으면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라고 그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연히 임대인한테 전화해 보니까는 뭐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이야 당연히 등기부상에 그 기재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는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갔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경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그런 상식은 갖고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이 만약에 시세는 1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면 감정가는 시세만큼 이루어지진 않아요. 보통 한 80% 그 정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감정가는 8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깎이는 거잖아요.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를 제외한 선순위 근저당권과 그 다음에 나한테는 선순위 그 보증금이 2억이라고 했는데 실질로 알아보니까 3억 3천이었던 거예요. 1억 3천만 원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그 배당 그 금액이 다 빠지고 나니까 나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송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서 세입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냐면 당연히 임대인한테는 당연히 임차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해서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 중개를 할 때 보면은 항상 맨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다음으로 뭘 끼워주냐면 공제 계약서를 껴줘요. 대부분 공인중개사, 대부분이라고 할 수 없죠. 거의 100%.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들이 공제계약을 체결해서 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우리 공제협회가 배상해주겠다라는 공제계약서가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피고로 공인중개사 협회를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여러 군데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는 보통 2명의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2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총 4명이죠. 임대인,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내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 2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보통 그 중개사 협회나 아니면 그 공인 중개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니네가 고의나 과실로 나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내가 보증금을 날리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니 그 손해를 배상해라는 손해배상 청구겠죠. 그렇게 해서 청구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중개사들에 대해서 야, 네가 그 다가구 주택에 들어올 세입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얘가 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됐다. 그러니 공인중개사들 너 책임 있다라고 해서 책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의 범위가 높을수록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전받는 돈이 더 크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사례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15%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다 날렸다라고 하면 그 중에 1,500만 원만 배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우선 받게 된 건데 그거 가지고서는 본인의 만족을 다 얻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상황에서 15%는 아까 말한 대로
임대인한테 충분히 물어봤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걔가 2억 정도라고만 하고, 그래서 임대인이 2억 정도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개업자가 임대인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라는 부분도 기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에서 뭐가 있었냐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근저당권, 임차권 등으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었어요. 나름 중개업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5%는 중개사 니네들 책임져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는, 야, 다가구 주택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니네가 조금 더 주의 의무가 더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의 시세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의 총 세대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시세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총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너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임대인한테 물어봤는데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2억이 아니라 3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는 충분히 전문가니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야, 임대인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료도 거부했어. 근데 내가 이 동네 시세를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이 3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약을 할래 안 할래? 만약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네가 임차 보증금을 일부 떼일 가능성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줬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세입자가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려고 하겠으나마는,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도 이제 중개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점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너한테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는 점 때문에 15%라는 부분에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를 사건을 좀 옛날에 좀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많이 해봐야 30%를 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런 판례를 자주자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뭘 확인했니,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특약사항도 넣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 판례에서도 책임 범위를 15%로 인정한 것 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원고 너도 자세히 알아봤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세입자의 어떤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세입자 중에서는 사회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좀 더 꼼꼼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중개업자를 믿고서는 전세 계약이든 이런 거를 체결을 하는 상황에서 원고 너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 세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중개함에 있어서의 책임 범위를 한 15%만 인정한 판례가 있다라는, 그게 아마 일흥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나 아니면 임대인의 말만 믿고서는 계약서를 쓸 거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인근 시세에 비교하면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최대로 본인이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금액에 이 건물 시세까지 해서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컨텐츠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좀 더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